나는 올해 61이다. 웃긴 이야기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선명한 냄새는 돈의 냄새였다. 종이에서 나는 잉크 냄새가 아니라 숫자 옆에서 피어오르는 기대의 냄새, 그리고 그 기대가 부서질 때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쇠 비린내 같은 패배의 냄새, 그 냄새를 따라다니다 보니 어느새 나는 집의 냄새를 잃어버렸다. 마지막 출근 날, 팀원들이 떡 케이크를 건넸다. 선배님, 이제 푹 쉬세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푹 쉬겠다는 마음은 없었다. 퇴직금이 통장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내 머릿속에선 이미 다음 판이 시작되고 있었다. 퇴직금의 절반을 안전자산에 넣으라는 말 들었다. 하지만 안전이라는 말이 나를 더 불안하게 했다. 여기서 한 번만 크게 당겨 놓으면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당당해질 수 있어. 그때 나는 이미 가족을 향한 사랑마저 숫자로 환산하고 있었다. 증권사 직원은 친절했다. 요즘은 ETF로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고개는 끄덕였지만 마음속 손가락은 벌써 검색창에 작고 낯선 종목명을 눌러대고 있었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일수록 내 귓속에 더 크게 울렸다. 아무도 모를 때 들어가, 모두가 알 때 나온다. 그게 최고의 매수매도, 타이밍이라는 소문 같은 격언이 내게 마취제처럼 작동했다.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고 모니터 불빛만 살렸다. 차트 위로 초록과 빨강이 번갈아 피어오르는 걸 보았다. 심장이야말로 제일 오래된 촛불 같았다. 조용히 타오르다가 가끔씩 확 타오르고 재가 되듯 꺼졌다. 아내 선자는 현관에서 신발을 정리하며 묻곤 했다. 밥 먹었어? 나는 대답 대신 마우스를 2번 클릭했다. 주연이는 방문을 닫으며 짧게 말했다. 아빠, 소리 줄여줘. 나는 볼륨을 낮추는 대신 욕심의 볼륨을 높였다. 처음 산 종목은 무거웠다. 무거우면 안전하다는 말. 누가 했더라. 나는 일부러 안전해 보이는 이름들 사이에서 가벼운 소문을 골라 잡았다. 다들 모른다고 믿을수록 손가락이 빨라졌다. 몰라서 못 사는 거지. 알면 다 산다 그 말은 곧 그러니까. 지금은 나만 사자라는 말로 미끄러졌다. 첫 한 달은 순조로웠다. 계좌 수익률이 3.6%를 찍었을 때 나는 오래 잊었던 청춘의 체온을 되찾은 것 같았다. 거울 앞에서 셔츠깃을 세우고 선자에게 농담처럼 말했다. 여보, 올해 휴가는 제주 말고 규슈로 가볼까? 선자는 그러자라고 했지만 그 말 뒤에 미세한 쉼표가 붙어 있다는 걸 나는 그때도 몰랐다. 둘째 달, 시세가 빠졌다. 나는 손가락을 한 번, 2번 더 눌렀다. 손 시릴 때 사야 평균 단가가 낮아진다. 평균 단가가 낮아지면 버텨도 손해는 아니다. 나는 버티는 법을 배운 게 아니라 합리화의 문장을 외우고 있었을 뿐이다. 주연이가 주방에서 물을 마시다 내 화면을 힐끗 보았다. 아빠, 이것도 그거야? 나는 화면을 돌려 끄고 말했다. 또 그거라니. 공부하는 거야. 주연은 고개를 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손절 소리처럼 들렸다. 셋째 달, 마이너스가 2자리가 되었다. 마이너스 12.7%. 어떤 날은 마이너스 9%까지 올라왔다가 종가의 마이너스 13.5%로 고꾸라졌다. 나는 그 수치의 위아래를 다 외웠다. 내일은 마이너스 7%까지는 올라올 거야. 그럼 일부를 덜어내고 옆에서 선자가 조용히 물었다. 당신 오늘 점심은 먹었어? 나는 답 대신 키보드 숫자 1을 누르고 매수창에 손을 올렸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더 조용해졌다. 조용함은 사실 내 편이 아니었다. 숫자를 크게 키워주는 건 항상 정적이었다. 누군가 숨을 죽이고, 누군가 말할 것을 멈추고, 내가 고집을 키우는 동안 집은 말없이 뒤로 물러나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선자가 간단한 김밥을 말았다. 같이 나가서 바람 좀 쐬자.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장 초반 변동성이 크다. 초반 30분은 데이트가 아니다. 전쟁이다. 선자의 손이 김밥 위에서 멈추더니 느리게 치워졌다. 식탁 위에 김밥 두 줄이 시계처럼 남았고 나는 그 시간을 먹지 않았다. 나는 재빨리 징후를 기회로 착각하는 사람이었다. 뉴스의 한 줄, 익명의 댓글, 추천 영상의 제목, 그 모든 것이 내 속에서 지금이라는 신호로 번역됐다. 하지만 지금은 내게만 들리는 신호였고 가족에게는 다음이 반복되는 연기였다.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그 말 뒤에는 이번만이 영영 끝나지 않았다. 고점에서 샀고 저점에서 팔았다. 기적처럼 들리는 실수지만 실제로는 아주 간단한 감정의 구조였다. 두려움이 오면 팔고 욕심이 오면 산다. 나는 시장을 못 이긴 게 아니라 내 감정에 졌다. 그리고 그 감정은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지독하게 졌다. 주현이와 말다툼을 했다. 그날도 나는 밤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주현이 방문을 열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우리랑 밥 좀 먹자. 요즘은 밥상에 아빠 자리가 빈 것 같아. 나는 말렸다. 지금 좀 바쁘다. 오후에 보자. 오후는 오지 않았다. 장이 끝나고 손실이 커졌고 나는 침묵을 선택했다. 주현이 문을 닫으며 작게 말했다. 아빠는 왜 맨날 숫자만 보고 사람은 안 봐? 그 말은 오래 귀에 맴돌았다. 나는 그때도 차트를 봤다. 결정적인 날이 왔다. 장 시작 10분 만에 보유주 대부분이 하락했다. 대형 악재의 노출, 단기 과열 후 조정, 기관 물량 대거 출회, 뉴스 헤드라인은 모두 정답 같았고 동시에 변명 같았다. 나는 추가 매수를 눌렀다. 그게 내 마지막 방어였고 사실은 항복이었다. 점심 무렵 선자의 전화기가 울렸다. 착신 표시가 화면에 크게 떴다. 채권 추신부. 선자가 바라보았다. 잠깐 나와보라는 손짓. 현관 앞에서 선자는 다정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뭐야? 나는 침을 삼켰다. 그냥 안내 전화야. 선자는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 우리 안내받아야 하는 사람이 됐구나. 그날 저녁 나는 냉장고 맥주를 꺼냈다. 캔을 여는 소리가 낯설게 컸다. 선자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말했다. 당신 언제부터 우리를 설득하지 않고 감추기 시작했어? 나는 답을 못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설득하려 했던 건 늘 나였고 감춘 건 우리였다. 로스컷을 못했다. 그리고 로스컷을 하지 않는 사람의 결말은 언제나 비슷했다. 장 마감 종소리가 울릴 때 계좌는 조용히 0에 가까워졌다. 남은 건 상처처럼 붉은 숫자와 저녁처럼 어두운 것일 뿐. 나는 TV를 켰다. 예능 속 사람들이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이 내 집에서 언제 사라졌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날 밤 선자가 가방을 쌌다. 평소처럼 조용히 오래된 손놀림으로. 양말 2켤레, 셔츠 2장, 얇은 가디건, 긴장한 손길로 접힌 속옷. 나는 그 모든 걸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떤 말이든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아서가 아니라
이별은 늘 설명이 끝나고 찾아오기 때문이다. 현관 앞에서 선자가 말했다. 이젠 무너질 것도 없어. 문이 닫혔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안에서 가장 오래된 문 하나까지 닫아버렸다. 나는 먼지처럼 가벼워졌고 동시에 납처럼 무거워졌다. 홀로 남은 식탁에 앉아 김밥 한 줄을 꺼냈다. 선자가 아침에 말다가 내려놓았던 그 김밥. 김밥 속 단무지가 유난히 노랗게 보였다. 나는 젓가락으로 단무지를 하나 집어 입에 넣었다. 달콤하고 짠맛. 그 맛은 돈으로 사는 감정이 아니었다. 그 맛은 집의 맛이었다. 그날 새벽, 나는 모니터 전원을 껐다. 오래 켜져 있던 화면이 하얗게 식었다. 하얀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는 그 공백이 무서웠다. 아무것도 없는 화면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친구 박재수가 전화를 했다. 너, 그냥 내 가게 와라. 물이나 좀 닦아라. 설거지하면 생각이 좀 정리돼. 나는 갔다. 비좁은 주방, 뜨거운 물, 손끝에 닿는 기름기. 숫자의 냄새 대신 파와 김이 섞여 올라오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오래전 이미 잊어버린 노동의 냄새를 맡았다. 점심 피크가 지나고 재수가 종이컵에 미지근한 커피를 따라주었다. 성호야. 응, 사람이 돈을 벌어. 근데 너는 돈이 너를 벌게 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못했다. 종이컵 가장자리만 손끝으로 만지작거렸다. 그 손끝은 그동안 마우스만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주연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괜찮으면 오늘 같이 밥 먹을래? 기다림은 길었다. 한참 뒤 아주 짧은 답장이 왔다. 다음에. 나는 그 한 단어를 오래 바라봤다. 다음에 내가 늘 도망칠 때 사용한 단어였다.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이 절제된 침묵으로 나를 맞았다. 소파 위에 얇은 담요가 접혀 있었고 식탁 위에는 선자의 메모가 한 장 놓여 있었다. 저녁은 냉장고에 데워 먹어. 내일 안 들어가. 메모 끝에 마침표가 유난히 둥글었다. 나는 그 둥근 마침표가 끝이라는 뜻인지 잠시 쉼이라는 뜻인지 알 수 없었다. 밤, 핸드폰 화면에 추천 영상이 떴다. 한 달 만에 200% 수익, 원리만 알면 쉽습니다.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 영상을 넘겼다. 넘길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더 아팠다. 욕망이 떠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욕망이 다른 위치로 옮겨 앉는 소리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으로 빈 노트를 펼쳤다. 오늘 나는 잃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본 것 같다. 짧은 문장 2개가 놓였다. 한 문장은 과거로, 다른 문장은 미래로 기울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다. 천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조용함이 내가 쉴 곳이 되어 주었다. 다음 날 아침, 박재수의 분식집에서 문을 열며 생각했다. 이게 벌써부터 회복인지 아니면 단지 도피인지 정답은 몰랐다. 다만 한 가지는 선명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이번만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 그 말은 내 입에서 평생 퇴출되어야 했다. 점심 무렵 배달 주문이 쏟아졌다. 전단지 한 장을 접어 테이프로 문에 붙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벌어야 할 건 숫자가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은 복리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비용을 지불해야 유지되는 것이었다. 시간, 손, 말, 그리고 기다림, 그게 믿음의 원가였다. 저녁 무렵, 하늘이 노랗게 기울 때
선자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몸이 좀 안 좋아. 병원 다녀올게. 나는 전화 버튼을 누르다 멈췄다. 왜인지 괜찮아? 라는 말 앞에서 혀가 굳었다. 괜찮냐고 묻는다는 건 괜찮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뜻 같은데 나는 아직 그 사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메시지 창을 닫고 설거지통에 손을 담갔다. 뜨거운 물이 손등을 스쳤다. 손등의 얇은 피부가 화끈거렸다. 그 뜨거움이 이상하게 마음을 진정시켰다. 나는 물속에서 아주 오래 있었다.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오니 현관 센서 등이 늦게 켜졌다. 센서 등은 보통 익숙한 발걸음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날은 반응이 느렸다. 아마도 집이 나를 다시 알아보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 나는 현관을 지나 거실 한가운데 섰다. 한 번도 그렇게 한가운데 서본 적이 없었다. 보통은 구석, 보통은 모니터, 보통은 차트, 한가운데는 늘 비워두었다. 나는 그 빈 가운데를 내 발로 채웠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본다. 그 말은 기도처럼 작았고 다짐처럼 단단했다. 누가 듣지 않아도 나는 내 말을 믿고 싶었다. 그날 잠들기 직전까지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처음으로 불 꺼진 방에서 아무 소리도 없이 누웠다. 심장 소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낮아졌다. 돈의 냄새 대신 어둠의 냄새가 방 안을 채웠다. 이 어둠은 무섭지 않았다.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어둠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선자가 병원에서 나와 한 손으로 배를 누르며 천천히 걸어 나오는 장면을 나는 보게 된다. 그때 나는 입술이 먼저 움직이는 걸 느낀다. 말은 아직 목까지 오르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 정말 눈을 뜰 준비가 되었나? 이야기는 그날 이후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돈이 사라진 자리에서 사람이 말을 걸어왔다. 그 첫 마디는 아주 평범하고 아주 오래된 말이었다. 그 말이 누군가의 마지막 거짓말이 되리라는 걸 나는 아직 몰랐다. 그날 이후 집은 점점 조용해졌다. 냉장고는 여전히 돌아가고 TV도 켜져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집은 기계처럼 작동할 뿐이었다. 나는 그 안에서 살아있으면서도 이미 삶에서 로그아웃된 사람 같았다. 퇴직금이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나자 은행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김성호 고객님, 이번 달 상환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나는 잠시만요라고 말했지만 잠시가 아니라 다음 생까지 갚아야 할 빚이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아내 선자가 돌아왔다. 손에는 약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다. 병원 갔다 왔어. 어디 아파? 그냥 피곤해서. 그 대화는 물 위에 떨어지는 돌멩이처럼 짧고 금세 가라앉았다. 아내의 눈 밑에는 어둠이 앉아 있었고 나는 그 어둠을 잔소리하지 않아 고맙다로 착각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이해라고 믿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포기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날 밤 나는 여전히 차트를 켰다. 시장은 내 대신 숨 쉬고 있었고 나는 숫자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 이번엔 진짜 다르다. 그 말을 나는 하루에도 12번씩 되뇌었다. 그 문장이 점점 기도처럼 바뀌어갔다. 새벽 3시 선자가 방문을 열었다. 언제 잘 거야? 조금만. 이게 막 오르려는 중이야. 그게 그렇게 중요해? 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게 잘 되면 우리 다시 여행 가자. 그때 선자의 얼굴에 스친 표정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한다. 그건 기대가 아니라 체념의 표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엔 메모 한 장이 있었다. 당신 밥은 냉장고 안에. 난 잠깐 친정 다녀올게. 그날부터 일주일, 그리고 2주일. 집은 시간표 없이 멈춰 있었다. 문득 거실 한켠에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네모난 액자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아내는 내 어깨에 기대 있고 아들은 해맑게 웃고 있다. 나는 그 웃음이 나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믿었는데 지금 보니 그 웃음은 나를 제외한 세상의 웃음이었다. 퇴근 대신 앉는 자리는 여전히 모니터 앞이었다. 손끝이 마우스를 찾고 눈은 그래프를 좇았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급격히 내려가고 있는 건 내 삶의 온도였다. 밤마다 들려오는 건 이상한 정적이었다. 냉장고 모터 소리, 벽시계의 초침, 그리고 내 숨소리. 그 세 가지가 교대로 들려왔다. 아내가 떠난 이후 집안의 모든 소음이 나를 신문했다. 이제 만족하냐고. 한 번은 술에 취해 전화를 걸었다. 선자야, 나 이제 그만할게. 정말 그만할게.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이번엔 진짜?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진짜라는 말이 이토록 거짓처럼 느껴질 줄은 몰랐다. 전화가 끊기고 나서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통화 종료 화면 위에 떠 있는 숫자들 4분 22초. 그 짧은 시간 안에 나는 한 사람의 믿음을 또 깎아먹었다. 며칠 뒤 아들이 집에 왔다. 아빠, 왜? 엄마 어디 갔어? 진정해. 엄마, 병원 다닌 거 알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주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는 아빠밖에 모르잖아. 그 말이 칼처럼 날아왔다. 그리고 나는 그 칼날에 베어서야 피가 난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나는 모니터를 켜지 않았다. 대신 빈 식탁에 앉았다. 김밥 대신 라면을 끓였고, 라면은 금세 불었다. 김이 올라오는 동안 나는 이게 내 인생의 단면이구나 생각했다. 끓일 땐 뜨겁고, 식으면 남은 건 탁한 국물뿐. 이틀 뒤 선자가 돌아왔다. 말없이 들어와 냉장고를 열고 반찬통을 꺼냈다. 병원은 어때? 그냥 검사 결과 기다려야 한대. 무슨 검사? 별거 아냐. 그 말이 내 귀엔 별거야로 들렸다. 그날 저녁 나는 처음으로 차트를 켜지 않았다. 대신 거실 불을 켰다. 낮은 조명이 방 안을 채우자 한동안 잊고 있던 그림자가 벽에 드러났다. 그림자는 내 모습이었다. 홀로 선 남자의 뒷모습. 그때 처음으로 외로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꼈다. 이대로라면 나는 사람의 냄새를 영영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다음 날 나는 분식집 친구 재수를 다시 찾았다. 재수야, 혹시 일손 필요하냐? 갑자기 왜? 그냥 좀 움직이고 싶어서. 재수는 나를 한참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설거지통부터 맡아. 거기부터 다시 시작해. 그날부터 나는 물속에서 살았다. 뜨거운 물, 미끄러운 그릇, 손끝의 감각. 기계가 아닌 손으로 무언가를 잡는 기분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며칠 뒤 퇴근길에 병원 문 앞에서 선자를 봤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응, 검사 결과? 괜찮을 거야. 그 말투는 이상하게 낯설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려다 멈췄다. 그녀가 내게 말하지 못한 이유를 그때는 몰랐다. 그날 밤 아들은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빠, 엄마 상태 알고 있어? 나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문자를 지웠다. 아직은 묻지 말자.
아직은 모른 척하자. 하지만 그 모른 척이 가족을 완전히 갈라놓는 칼날이 될 줄 몰랐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선자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다. 식탁에 앉아 국을 먹으며 조용히 말했다. 성호 씨, 응? 이젠 나 좀 그만 걱정해. 그냥 당신 일이나 잘해. 그 말에 이상하게 가슴이 서늘했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이제 곧 걱정할 시간이 끝난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가족 사진을 꺼내 침대맡에 두었다. 아내의 웃음, 아들의 미소. 사진 속 나는 여전히 정장을 입고 있었다. 숫자를 몰랐던 시절에나, 행복이 얼마인지 계산하지 않던 시절에나, 그때 내가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왜 아직도 내 손은 차트 위에 있니? 사진 속 나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듯했다. 며칠 뒤 선자는 새벽에 구토를 했다. 화장실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문 앞에서 멈췄다. 괜찮아? 응, 괜찮아. 그 말이 또 들렸다. 괜찮아. 하지만 이번엔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다. 아니, 거짓말이었다. 나는 문틈으로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걸 봤다. 그 순간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졌다. 돈도, 차트도, 대출도 아닌 사람의 존재가 무너지는 소리였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숨이 나오지 않았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상승 곡선은 이제 그녀의 생명선 위에 새겨지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선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 준비를 했다. 나는 무심히 물었다. 병원 다시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다니까. 그녀는 또 웃었다. 하지만 이번엔 웃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더 무서웠다. 아름다운 건 곧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날 저녁, 나는 회사 대신 병원으로 향했다. 접수 창구에 그녀의 이름을 적었다. 이선자. 컴퓨터 화면에 잠시 멈칫한 직원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다. 보호자분이세요? 예. 내일 담당의 선생님 면담 꼭 오세요. 나는 그날 밤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식탁 위엔 여전히 그 김밥 두 줄이 있었다. 식탁 위의 단무지는 더 이상 노랗지 않았다. 빛이 바랬다. 그게 마치 우리의 시간 같았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의 입에서 다시 그 말이 나왔다. 괜찮아. 이번엔 묻지도 않았다. 그저 아주 조용하게 말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흩어지는 동안 나는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했다. 하느님, 제발 이번엔 진짜 괜찮게 해달라고. 아내의 병이 드러난 지 한 달째. 병원 진료표에는 파란 펜으로 적힌 예약 날짜들이 촘촘했다. 나는 그 종이를 들여다보며 숫자를 셌다. 그 숫자들이 주가 그래프처럼 느껴졌다. 오르내림, 변동, 불안. 그 안에서 나는 여전히 계산을 하고 있었다. 선자는 여전히 담담했다. 괜찮아. 그 말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믿어야만 버틸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밤마다 병원 냄새가 내 코끝에 남았다. 살균제 냄새, 피 냄새, 그리고 소독된 공기. 그 안에 섞여 있는 건 시간이 줄어드는 냄새였다. 나는 그 냄새를 견디지 못했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또 다른 냄새를 찾기 시작했다. 이번엔 주식이 아니라 코인이었다. 형, 요즘 코인으로 다 벌어요. 오랜만에 연락 온 후배가 말했다. 하루에 20%도 가능해요. 주식보다 빠르고 마음 편해요. 나는 말없이 커피를 한 모금 삼켰다. 빠르고 편하다.
그 두 단어가 내 귓속에 오래 남았다. 병원에서의 하루하루가 느리고 고통스러울수록 그 말은 달콤한 유혹처럼 자라났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병실 옆 보호자 대기실. 나는 몰래 휴대폰을 켰다. 그래프가 눈에 들어왔다. 빨간 선이 오르락내리라. 내 심장도 그에 맞춰 뛰었다. 이번엔 다르다. 내가 또 그 말을 했다. 그 말은 나를 끌어당기는 주문이었다. 차트 속 숫자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고 나는 그 살아있는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며칠 뒤 병원비 납부서가 나왔다. 입원 3주차 118만 3천 원. 나는 숫자를 세다 말았다. 손끝이 떨렸다. 계좌 잔액은 빠르게 줄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그거 시작하려면 얼마 필요하냐? 한 500이면 돼요. 형 같은 분은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알았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 잠시 쉴 때 나 집 좀 들렀다 올게. 왜? 청소 좀 하려고.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초라한 거짓말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켰다. 화면 속 숫자가 다시 내 심장을 흔들었다. 이번엔 진짜 달라야 한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래야 내 죄가 덜해질 것 같았다. 처음엔 잘 됐다. 5만 원 오르고 10만 원 오르고 계좌엔 다시 숫자가 살아났다. 나는 병원 영수증을 꺼내 들었다. 이제 이 돈으로 다 갚을 수 있다. 손끝이 떨리며 이상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욕망은 늘 예고 없이 뒤집힌다. 다음 날 그래프가 급락했다. 빨간 선이 푸르게 변했고 푸른 선은 바닥까지 내려갔다. 나는 손이 굳은 채로 화면을 바라봤다. 잠깐만 다시 올라올 거야. 하지만 그날은 올라오지 않았다. 새벽 2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통증이 심하셔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뛰어나갔다. 휴대폰엔 아직도 손절 못한 그래프가 켜져 있었다. 병실 문을 열자 선자가 힘겹게 웃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나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미안해.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괜찮아. 그 말이 또 들렸다. 하지만 이번엔 그 말 뒤에 조용한 이별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며칠 뒤 코인 계좌를 열어보았다. 남은 잔액 3만 3천 원. 나는 천천히 로그아웃 버튼을 눌렀다. 로그아웃이라는 글자가 눈에 박혔다. 그 순간 알았다. 나는 돈을 로그아웃한 게 아니라 사람을 로그인하지 못한 채 살았다는 걸. 아침이 되자 아내는 잠시 의식을 잃었다. 의사는 말했다. 이번 주는 꼭 옆에 계세요. 그날부터 나는 병원 창가 자리에서 잠을 잤다. 햇살이 들어오면 아내의 얼굴에 노랗게 빛이 닿았다. 그 빛은 참 따뜻했지만 너무 얇았다. 어느 날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성호 씨, 코인 그만뒀지?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래도 고마워 나한테 다시 돌아와줘서. 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눈물이 아닌 무언가가 목을대에 걸렸다. 죄책감이었고 동시에 구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모든 투자 어플을 삭제했다. 손끝이 떨려서 몇 번이나 눌렀다. 마지막 어플이 사라질 때 휴대폰 화면은 새하얗게 비었다. 그 하얀 빛 속에서 나는 아내의 얼굴을 봤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 투자를 하네. 당신이랑 남은 시간에 창문 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병원 유리창을 따라 물방울이 흘렀다. 그 물방울이 마치 그래프처럼 내려가다가 끝에서 멈췄다. 처음으로 나는 멈출 수 있었다. 겨울이 왔다. 병원 창밖으로는 눈이 내렸다. 눈송이는 조용했고 세상은 멈춘 듯했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내 안의 시간만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선자의 병세는 더 나빠졌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통증을 덜어주는 게 치료의 전부입니다. 그 말이 귓속에서 오래 맴돌았다.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은 마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기 전 손끝이 머뭇거릴 때 들리는 소리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한마디에 모든 걸 담았다. 받아들인다는 건 그 어떤 말보다 무거운 동이었다. 병실 창문에는 하얀 서리가 서려 있었다. 내가 손바닥으로 문지르자 서리 사이로 그녀의 얼굴이 보였다. 수척했지만 평온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무서웠다. 사람이 떠날 준비를 할 때 그 표정은 평화로워진다. 하루하루 나는 병원에 도시락을 들고 갔다. 미역국, 두부조림, 그리고 작은 김치통. 그녀는 거의 먹지 못했지만 그릇을 열 때마다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해준 밥은 냄새만으로도 배불러. 그 말에 나는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가끔 그녀는 물었다. 성호 씨, 우리 여행 가자고 했었지? 응. 그때 왜 제주 안 가고 일만 했을까?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등을 감쌌다. 그 손은 너무 가벼워서 내가 조금만 힘을 주면 부서질 것 같았다. 그녀는 손을 잡은 채 속삭였다. 근데 알아? 이상하게도 지금이 제일 편해.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하염없이 미안해졌다. 그녀가 편해진 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줄었기 때문이었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밤이 깊어지면 심장박동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삐, 삐. 그 일정한 리듬이 이제 내 심장의 박동처럼 느껴졌다. 그 리듬이 멈추면 나도 멈출 것 같았다. 의사는 말했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안다. 하지만 사람은 안다고 해서 준비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날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병원 침대 옆 의자에서 손을 잡은 채 밤을 새웠다. 그녀는 새벽녘에 잠에서 깨어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 눈 밑이 너무 까맣다. 괜찮아. 이번엔 내가 말했다. 그녀는 약하게 웃었다. 이제 그 말, 당신이 하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내가 해도 되지?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날 오전, 눈이 내렸다. 병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흰빛이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성호 씨, 응. 고마워. 그 두 음절이 세상의 모든 문장을 덮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온기가 조금씩 빠져나갔다. 나는 그 손을 붙잡은 채 속삭였다. 선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힘겹게 눈을 떴다. 괜찮아. 그 말은 마지막이었다. 삐 소리가 길게 울렸다. 간호사가 들어왔고 의사가 따라왔다. 나는 그저 바라봤다. 누군가를 잃는 일엔 항상 말이 늦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손 위에 이마를 대고 울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병실 불빛이 어두워졌다. 눈물로 젖은 내 셔츠가 식었다. 그녀의 얼굴은 고요했다. 나는 그 고요함을 바라보다가 속삭였다. 이제 진짜 괜찮아졌네. 며칠 뒤 장례식이 끝났다. 사람들은 떠나갔고 집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그 정적은 이전과 달랐다. 이젠 슬픔조차 따뜻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아내가 남긴 메모를 꺼냈다. 저녁은 냉장고에 데워 먹어. 그 문장을 손끝으로 따라 읽었다. 글씨는 흐릿했지만 그 안에 온기는 선명했다. 그날 밤 나는 김밥을 말았다. 김, 밥, 단무지, 오이, 그리고 계란. 선자가 늘 넣던 재료들. 김밥을 자를 때마다 칼끝이 묘하게 떨렸다. 완성된 김밥을 접시에 담았다. 여보, 오늘은 내가 밥했어. 혼잣말이었지만 눈물이 흘렀다. 나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한 줄을 먹었다. 그 맛은 익숙했다. 짠맛, 달콤함, 그리고 공기 속에 섞인 향. 그건 슬픔이 아니라 기억의 맛이었다. 창문을 열자 겨울 공기가 들어왔다.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다. 내 앞에 김밥 두 줄이 그녀의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다. 이젠 괜찮아. 정말 괜찮아. 그 말이 바람에 실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들고 창밖을 보았다. 하얀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다. 이번엔 울지 않았다. 그녀가 남겨준 평화는 이제 내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창을 열면 겨울이 남긴 냄새가 아주 얇게 스며들었다. 나는 깊게 들이마시고 아주 느리게 내쉬었다. 숨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덜 아팠다. 식탁에 김을 펼쳤다. 밥을 얹고 단무지와 오이, 계란치단을 올렸다. 선자가 늘 하던 순서였다. 칼로 한 줄, 또 한 줄, 조심스럽게 잘랐다. 접시에 김밥 두 줄이 놓였다. 나는 맞은편 빈 의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여보, 오늘은 밥 잘 됐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대답이 없는 게 이제는 위로가 되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창가 화분의 흙을 만졌다. 물기를 체크하고 잎을 닦았다. 작은 잎 하나에도 먼지가 앉는다는 걸 나는 예전에 몰랐다. 사랑도 이렇게 매일 닦아줘야 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분식집에 들르는 날이면 재수가 웃었다. 사장님, 오늘도 두 줄이요? 응, 김밥 두 줄은 약속이라서. 나는 늘 김밥 두 줄을 포장했다. 하나는 점심, 하나는 기억. 둘 다 내게 필요했다. 점심시간이면 공원 벤치에 앉았다. 햇빛이 겨울을 밀어내고 봄을 조금씩 끌어왔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개가 짧게 짖었다. 나는 포장지를 조심히 열고 한 조각을 천천히 씹었다. 김밥을 반쯤 먹고 카메라 앨범을 열었다. 사진 속 선자는 늘 뭔가를 만들고 있었다. 반찬, 케이크, 손뜨개 장갑, 그리고 내 표정. 나는 그녀가 나를 얼마나 자주 만들어줬는지 이제야 본다. 밤이 되면 거실이 어두워졌다. 나는 더 이상 모니터를 켜지 않았다. 대신 스탠드 조명을 천천히 올렸다. 빛이 켜지면 내 안에 소음이 줄었다. 어느 날 주현이가 문을 열었다. 아빠, 왔나? 우리는 잠시 서 있었다. 말을 고르느라 서로의 숨을 먼저 들었다. 주현이 신발을 벗고 들어왔다. 엄마가 좋아하던 라디오를 찾아봤어. 작은 스피커에서 오래된 트로트가 흘렀다.
거실 공기가 아주 조금 따뜻해졌다. 우리는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주현이 컵을 내려놓았다. 아빠, 요즘 괜찮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가 다시 끄덕였다. 슬프지만 괜찮다. 그게 가능한 줄 몰랐다. 주현이 웃었다. 엄마가 보면 좋아하겠네. 나는 김밥을 꺼내 접시에 올렸다. 엄마 자리에도 한 조각. 주현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우리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 대신 오래 씹었다. 씹을수록 울컥함이 부드러워졌다. 밤, 침대맡 서랍을 열었다. 노트를 꺼내 날짜를 적었다. 오늘 배운 것 사랑은 사건이 아니라 습관이다. 그리고 한 줄 더 적었다. 습관은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자란다. 다음 날 병원 근처를 걸었다. 응급실 앞 벤치에 잠깐 앉아 하늘을 보았다. 구름이 얇게 흘렀다. 여기는 떠남과 만남이 매일 겹치는 곳이었다. 나는 응급실 문이 열릴 때마다 작은 기도를 했다. 이 집의 오늘이 누군가의 내일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끝나면 가게로 돌아와 설거지를 했다. 뜨거운 물이 손등을 스쳤다. 살짝 아팠다. 그 아픔이 내가 살아있음을 알려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멈춰 섰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예전엔 늘 초조했고, 늘 무언가를 좇고 있었다. 이제는 걸음이 늦고, 눈이 길다. 늦고 길수록 보이는 것이 많아졌다. 현관을 열면 센서 등이 빠르게 켜졌다. 집이 나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다. 나는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코트를 걸었다. 작은 동작들이 하루를 반듯하게 세웠다. 저녁 식탁에 앉아 오늘의 김밥 2줄을 펼쳤다. 첫 조각은 자신에게, 두 번째 조각은 그에게. 소리 없이 건배를 했다. 수익 대신 평화를 위해. 라디오가 흘러갔다. DJ가 말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잘 버티셨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버틴다는 말이 이렇게 다정하게 들리긴 처음이었다. 어느 일요일, 창을 보다가 발걸음을 멈췄다. 빵집 진열장에 딸기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선자가 좋아하던 모양이었다. 나는 케이크를 사지 않았다. 대신 딸기를 샀다. 과하게 달지 않은 맛을 천천히 내 방식으로 배우기 위해서였다. 집으로 돌아와 딸기를 씻고 반으로 갈랐다. 흰 도마에 붉은 반달들이 누웠다. 나는 접시에 담아 사진을 찍었다. 오늘의 반달들, 그 사진을 주연에게 보냈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엄마가 좋아하겠다.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접시를 들고 식탁에 앉았다. 한 조각씩 아주 천천히 먹었다. 가끔 잠결에 선자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럴 때 눈을 감은 채로 말했다. 쉬어. 그리고 내 숨을 그녀의 속도에 맞췄다. 그렇게 한참을 누워 있으면 잠이 조용히 와서 나를 데려갔다. 어느 날 서랍 깊숙이 있던 편지가 나왔다. 봉투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글씨가 조금 흔들려 있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펼쳤다. 성호 씨, 나는 이제 괜찮아요. 당신도 이제 괜찮아지면 좋겠어요. 내가 바라는 건 거창하지 않아요. 밥을 먹을 때 천천히 씹는 것, 걷다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는 것, 사람을 볼 때 먼저 웃어주는 것, 그게 전부예요. 나는 당신의 웃는 얼굴을 오래 봤거든요. 그 얼굴이면 충분해요. 편지를 접어 다시 넣었다. 지문이 봉투에 얇게 남았다. 나는 봉투를 가슴에 대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얼굴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오늘을 걷게 하는 문장이 되었다.
그날 오후 공원에 다시 갔다. 벤치에 앉아 라디오를 켰다. 사회자가 청취자의 사연을 읽었다. 사람을 잃고 난 뒤에야 제가 저를 만났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나도 이제야 나를 만났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가지 끝에 연두빛이 아주 작게 돋았다. 봄은 언제나 작은 데서 시작했다. 사랑도 그럴 것이다. 크게 울리고 크게 피는 것이 아니라 작게 피어나 오래 남는 것. 해가 기울 무렵 하늘이 노랗게 번졌다.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거울을 꺼냈다. 입꼬리를 천천히 올려보았다. 낯설지 않았다. 웃는 얼굴은 생각보다 금방 돌아왔다. 그 웃음이 내게로 돌아올 때까지 누군가는 내 곁에서 오래 기다려 주었다. 집에 돌아오니 현관 센서 등이 더 빨리 켜졌다. 나는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물을 끓였다. 찬물을 컵에 붓는 소리가 포근했다. 식탁 위에 김밥 2줄을 올려두고 선자의 자리로 한 조각을 밀어두었다. 라디오가 마지막 곡을 틀었다. 나는 컵을 2 손으로 감싸 쥐었다. 손바닥이 따뜻해졌다. 그 온기가 천천히 퍼졌다. 가슴, 목, 눈으로. 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오늘도 고마워. 그리고 한 줄을 집어 조용히 씹었다. 짠맛, 달콤함, 그리고 약간의 공기맛. 그건 슬픔이 아니라 삶의 맛이었다. 잠들기 전 노트를 펼쳤다. 오늘의 문장을 적었다. 나는 울음을 잃고 미소를 배웠다. 한 줄을 더 적었다. 사랑은 남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는 것이다. 펜 끝이 멈췄다.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불을 끄고 누웠다. 어둠이 방 안을 고르게 채웠다. 밖에서는 바람이 아주 작게 불었다. 나는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이번엔 정말 그랬다. 아침이 오면 다시 김밥을 말 것이다. 첫 조각은 나를 위해, 2번째 조각은 그를 위해, 그리고 남은 조각들은 내가 아직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창밖으로 새소리가 들렸다. 나는 웃는 얼굴로 일어났다. 오늘의 평화를 벌러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